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이 2월 6일입니다. 네. 2월 6일 화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추석 1월도 다 지나가고. 구정이 3일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아, 구정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구정? 뭐라 그러죠? 옛날 사람. 아, 옛날 사람. 요즘 뭐라 그래요? 구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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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사람. 네. 설 3 days before, 2 days before. 아, 근데 설을 앞두고 좀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네네네. 미국 증시는 엄청 좋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한국 증시는 이게 까치까치 설날 까치까치 다가오고 설날. 있는데 참 기분도 안 나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미국 장은 엄청 좋아요. 경제도 좋고. 네네. 거기는 그래서 막 금리를 네. 안 내릴 것 같아도 좋고. 그렇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아무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우리나라 장이 제대로 쓰려면은 뭐 기업 밸류가 뭐 다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국보다 아웃퍼폼을 한 2, 3일이라도 연속으로 해주는 게 필요해요. 항상 보세요. 1월부터 쭉 봤을 때 한 번도 3일 연속으로 미국 시장보다 아웃퍼폼 한 적이 없어요. 없죠. 빠지면 조금 더 빠지고 올라가면 덜 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걱정이죠. 예. 약한 거죠. 예. 근데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땐 딴 얘기 좀 하겠는데 오늘 준비한 거 말고 그 주주환원 정책하고 사람들을 쉽게 자르고 쉽게 하는 그 유연성. 얼마 전에 메타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됐는데 장난 아니죠. 그 실적에 오늘도 사실은 또 어디더라? 에스티로더인가? 에스티로더. 네, 에스티로더. 그것도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조조정.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구조조정, 나쁘게 맞습니다. 말하면 사람 자르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사실은 코로나 직후나 직전에 뭐 확장을 하려고 사람들을 오버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효율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실행에 옮긴 회사들, 작년 실적에 작년 4사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자사주 매입하면 더 올라가고. 우리는 미국에서 또 선순환이 되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잠시 후에 뭐 메타라든지 빅테크 네네. 기업들 실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네네. 체질을 개선을 해서 네. 다시 한번 실적을 보여주고 또 주가로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또 주주 환원도 하고 이 선순환인데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그거 있대요. 뭐 틱톡이나 이런 데 챌린지, 퇴사 챌린지에서 나 네? 오늘 퇴사 챌린지? 해고당했다. 퇴사했다. 네네. 그걸 뭐 눈물의 브이로그 찍는 이제 미국인들도 많다 하고 네네. 그만큼 구조조정이 또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반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식지 않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도 민간 고용도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보면은 예. 민간 고용이 한 35만 명 나왔잖아요. 네. 12월 달도 원래보다 올라갔어요. 20몇 명, 30몇 명, 다들 30만 명이에요. 기사에서 봤는데 1월 달에 한 달 동안에 네. 미국의 100개 정도의 빅테크, 네. 빅테크는 연기업이 하여튼 큰 테크 기업을 해보니까 2만 5천 명이 잘렸어요. 예. 근데 작년에 1년 내내 1,000개 정도 기업, 지금 100개를 얘기했습니다. 100개가 아니고 1,000개 기업으로 재조사하니까 예. 26만 명이 잘렸어요. 자, 보세요. 1,000개 기업 작년 토탈 26만 명. 예. 올해 1월 달에 100개 기업 조사해 보니까 2만 5천 명. 오피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네. 2만 5천 명이에요. 많이 잘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빅테크 100대 위에 잘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메타라든지 아마존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이 받는 하이 페인 잡은 잘렸고요. 네. 반면에 서비스라든지 일반 화이트 칼라가 아닌 어떤 로우 페이 잡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출연하게 되는 그 실업률이나 전체적으로는 평온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컸던 거예요. 근데 하이페이가 잘렸으면은 그러니까 35만 명 말고도 네.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이페이가 낮아졌으니까. 네, 전체 숫자는 똑같더라도. 네. 근데 이번에 좀 헷갈린 거는 1월 달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0.6%가 올랐어요. 예. 전월 달에는 0.4% 올랐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이 더 올랐잖아요. 음흠.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월 달에 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한 노동 시간 자체가 줄었다. 아. 근데 어차피 그래도 시간당 평균 임금이니까 모수랑 그러니까 분자분모가 똑같이 없죠. 시간이 예. 줄었으니까 네. 평균을 하면 인당 평균하면 더 올라갔죠. 인당 평균으로 하면 인당 평균 했을 때. 우리가 본 거는 시간당 인당 평균 임금이 올라갔다는 건데 노동 시간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1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많이 오고 그래갖고 네네. 사람들이 회사를 못 나가서 그 하루 버는 사람들 아. 그게 일 자체가 못했다. 여기도 한 60만 명 정도가 그게 카운트가 돼 있어야 된다. 약간 일용직 그런 분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비농업 취업자 지수라는 것 자체가 예.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건데 예.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여러 군데 다 적을 월급 받고 다니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은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아, 근데 기업한테 물어보면은 이 기업, 저 기업, 저 기업 다 고용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엔잡러들. 그렇죠. 네. 엔잡러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잡 엔잡러가 3, 4년 전보다 분명히 늘었는데 그게 지금 비농업 현재 방식의 이 비농업 취업자 수에는 더블 카운팅 되거나 또는 하여튼 그것이 부풀려지는 효과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35만 명, 33만 명 나온 숫자 자체가 엄청난 거냐? 늘어난 건 진짜 늘어난 건데 네. 헷갈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표현전 나왔으니까 네. 그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랐고 4.32, 4.16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얼마 전 3.8까지 내려가는 게 올라가니까 미국의 주가도 어저께 올라가지 못한 거죠. 이게 뭐지? 네. 이게 그래서 빠지려고 딱 보니까 기업 중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 있고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 있고 구조조정하는 회사는 그거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그런 주식들은 살고 나머지 주식들은 별로 안 해서 이익 실현하고 주가가 미국 정도면 버티는 정도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약하잖아요. 그 모든 면에서 취약한 거는 한 3% 4% 빠지고 안 그런 게 한 1, 2% 오르고 하니까 장은 좀 약간 빠지고 이런 패턴을 간 것 같아서 지금은 주간 실업자 수당이 어쨌든 이런 여러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원래 연초에 작년 연말에 3월 달이 한 80%였는데 지금 3월 달에 20% 이하로 내려갔으며 5월달 금리 인하도 50% 간당한다 하거든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능성이. 네. 그래서 좋게 보면은 설레발 쳤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적정한 레벨. 상반기 중에 한 번 하면 됐지 뭐. 원래 미국이 FOMC에서 작년 12월 달에 줄 때의 점도표 자체가 한 3번 정도의 인디케이션을 준 거면 상반기 한 번 하고 진짜 그거의 임팩트를 보면서 2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약간 내려가는 사람들이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기대치하고 실체하고 좀 맞물려서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네. 그 과정에 우리 같이 취약한 대한민국의 주식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줘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증시에서는 그렇게 경영 효율성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리딩을 하고 있는 네네. 거고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되게 그 불편한 이야기 하세요. 불편한 맨날 얘기. 저 주식쟁이들. 구조조정하는 걸 좋아하지만 막상 자기네들도 월급쟁이면서 막 저런 얘기 한다고.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좀 특수성이 있죠. 왜냐면 네네. 노동자가 됐건 회사가 됐건 동등하다고 서로가 맞습니다. 생각을 하니까요. 노동자도 그럼 난 딴 데 갈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니까. 유럽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자를 때 많이 자르고 대신 정부가 돈을 왕창 줘가지고 버티게끔 만들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자르게끔 막았죠,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구조적이 쉽지 않고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감성이라는 건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과감하지 못한 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 주간으로 데이터가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저도 참 이제는 피로할 정도인데 네네, 필요하죠. 20만을 예상했는데 21만 나왔더라면 또 시장도 와 네. 하고 뭐 20만 예상했는데 19만 나면 막 이러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매주 나오는 그거는 데이터인데. 이제 의미가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의미가 희석됐다. 예, 그러니까 그 의미 희석되는 의미를 많이 두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데이터 자체가 워낙 하고 좀 길게 뭐 4주 연속 실업자 수당이랄까 이런 걸로 봐야지 매주 나오는 숫자가 진짜 뭐 3만 명, 5만 명 이상 벌어지지 않는 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말씀하시는 게 금리 인하를 결국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거로 연구하면 그렇죠. CPI 넘버, PC 넘버, 우리는 PC 넘버죠. PC 넘버가 자리를 잡았느냐 안 잡았냐 개인 그거 소비 보시기가 지출. 좋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자리를 잡았냐라는 건 2%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것도 뭐 연율로 해서 2% 네. 이하로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필요 조건까지요. 그 필요 조건이 충족은 안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2월, 3월에 PCE가 근원 PCE가 네. 12월보다 먼트 오브 먼스로 3개월 정도 평균이 0.2%씩만 오르면은 네. 3월 달에 PC는 작년 3월 달에 PC하고 YOY로 2.4%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네. 이 2.4% 근원 PC 넘버 3월 달에 예상되는 요거는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FOMC에서 페드가 경제 전망하면서 24년도 연말에 예상되는 근원 PC가 2.3%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2.4%를 프로젝션을 12월 달에 해줬는데 네. 그것이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는 3월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럼 잡힌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파월 의장은 계속 매파적인 지금 오늘 발언을 얘기한 해가지고 게 오늘 3가지 얘기했는데 예. 신중한 접근을 계속하겠다. 두 번째는 좀 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거야. 무슨 그러니까 일인지. 데이터가 더 확실한 게 필요하다 뭐 이거죠. 예. 그렇죠. 뭐 그리고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몇 마디 해가지고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수치 자체가 0.2, 0.2, 0.2 근원입니다. 유가하고 생필 그거 말고 네. 근원에서 지금 저번에 0.2 나왔잖아요. 네. 0.0.0.하면 2.4예요. 나머지 2.5라고. 연말에 2.4를 예측을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해준 거가 눈앞에 보이게 되죠. 네. 근데 그게 언제 보인다고요? 1월, 2월, 3월 연속으로 해갖고 3개월 평균이 0.2가 돼가갖고 3월 달에 찍히는 PC가 2.4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3월 달 찍히는 넘버 언제 나옵니까? 4월 후반에 나오거든요. 예, 거의 4월 말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게 들어도 5월. 오래 하죠.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3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한 달 딱 보고 하지 않죠. 아, 그죠. 추세를 봐야 먼 되니까. 때버리죠. 그러니까 3개월 잡으면 1, 2, 3월 달 하면 2.3, 2.4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3월이 4월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5월 달에 1일 날 하거나 FOMC. 혹시 또 거기서 more evidence가 한다면 한 달 더 하면 6월 달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 상간에 그런 PC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요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임금이 확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우니까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상반기 한 번은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는 5월이냐 6월이냐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시장은 지난 연말에 산타랠리가 좀 세게 왔었고 그렇죠. 그게 바로 야 2024년 초에는 금리 내릴 것 같아 우와 하면서 갔던 건데 땡긴 걸 토해낸 거죠. 땡긴 걸 토해낸 거죠. 땡긴 걸 토해냈다. 너무 고급진 표현입니다. 고급졌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3월은 확실히 아니구나. 네, 정신 차린 거죠. 몇 대 그렇죠, 맞았죠. 차린 거죠. 그러면 이제 5월 아니면 또 충격을 또 받을 수도 있을까요?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실적 나오는 실적 기업 확신. 그럼 5월이든 결국 6월이든 그거 견뎌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견뎌내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전기차, 자동차, 전기차, 그 넘버가 잘 안 나오는 거 뭐 바이오 그런 거는 넘버가 안 나오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러고는 한두 달 미뤄지면 그 사이에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변동이 심한 거고 미국이 심하면 한국은 더 심한 거죠. 금리가 3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에 왔다 갔다. 근데 실적이 넘버 나오는 거는 말이 빠졌을 때 사겠다는 세력들이 하루 이틀 있다가 또 한 주 두 주 있다가 또 나타나죠. 순환매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금리는 5월은 아니어도 6월이 될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4가 나온다. 네네네네. 는 거고 2.4가 안 나올 정도로 뭔가 하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크게 커져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의 변수이고 정치적 부담을 안 느낀다 하지만 금리를 3번 내리려면은 상반기 한 번도 안 내리고 하반기로 넘어가서 금리를 3번 내리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단 상반기 한번 시동을 걸어놔야 한다. 걸어놔야죠. 그 정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불확실하면 실적을 보자. 그래서 빅테크 주가의 실적에 몰두했던 겁니다. 조금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기업별로는 좀 뒷부분에 한 번 더 제가 질문 따로 또 할게요. 네. 근데 일단 미국에서도 지역 은행들, 네네. 소형 은행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끝나질 않았더라고요. 끝나지 않았죠. 맞아요. 근데 얼마 이게 전에 무슨 회사죠? 뉴욕 커뮤니티 뉴욕 뱅크, 커뮤니티, 그러니까 예. 상업 부동산 맞아요. 쪽에 많이 물려 있는 것들. 근데 이게 SVB니까 작년 3월이었죠. 1년 돼 가고 있죠. 실리콘밸리 네, 맞습니다. 은행. SVB. 근데 그 정도의 또 임팩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것 당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또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 그거 하고 대처를 해봤기 때문에 예. 비슷한 급의 회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시가총액 한 40억 불 되니까 한 6조 되는데 이 회사가 한 29위래요. 거기 그 SVB가 25위였거든요. 네네네. 작년 그 무너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 충당금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이 쌓아가지고 미리 좀 손실에 대비를 해놨다. 시중에 얼마입니까? 이게 45 대손 상가액 상업용 부동산 대손 상가액이 원래는 한 몇천만 불 단위일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되면서 실적보다도 대손 상가액 금액이 5억 5천만 불이라는 거예요. 떨어낸 돈이. 예. 많은 거죠. 그러니까 5억 5천만 불, 시가총액이 40억 불인데 크고 원래 예상했던 거 10배 이상이니까 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저께 발표된 그 고위 은행들 대출 담당 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던 게 어저께 발표됐거든요. 뭐 디테일 넘버가 나온 게 아니고 어떠냐 하니까 뭐 좀 작년에 연말에 좋아져서 약간 대출 좀 완화해주고 완화해줬더니 뭐 대출 수요가 좀 늘고 했어. 근데 그래도 뭐 좀 보수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톤은 이번에 SVB 비슷한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아주 크게 일파만파될 것 같은 뉘앙스는 안 줬거든요.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걸로는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켠에 이런 게 계속 날 수 있다는 걸 연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또 한 번 나타나면은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QT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양적 긴축부터 네. 끝내는 방식으로. 이 조기 끝낸다는 거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예. 이 친구들이 1월 달에 근데 이번에 더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회의를 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게 3월 달이잖아요.
네. 3월 달에 하고 나서 디테일 하고 나서 3월에 할 수도 있고 3월에 하거나 시간 걸리니까 5월에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점하고 이거하고의 어떤 그 임팩트를 좀 견주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아하, 3월부터 그러면 QT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네. 좀 좀 나오면 더 디테일 나오면? 공불이 그렇죠. 떼일 수 있고 네네. 5월부터는 또 금리 인하 시동을 걸 수도 있고 네네네. 일단은 그런 시나리오로 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5월이냐 6월이냐 금론을 박이는 거 그때까지 공백이 있으니까 결국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이는 실적이다. 실적이죠. 2023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나왔습니다. 그 회계 결산 기준에 따라서 이게 뭐 3분기라고 부르냐 4분기라고 부르냐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캘린더로 Q4. 예.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뭐 전기차 테슬라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실망을 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다 괜찮았어요. 예. 사실은 뭐가 나왔는데 TSMC 나왔고 ASML 장비에서도 나왔고 예. 인텔 AMD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인텔 AMD가 주가가 실적 발표되고 빠졌던 거. TSMC랑 ASML 실적 나오고 주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거는 올해 성장이 20몇 프로다. TSMC는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 큰 회사가 올해 한 20몇 프로 성장한다. ASML은 반대로. 걔네는 리타임이 기니까 장비 그 5천억짜리 있잖아요. 그 오더는 많이 받았어. 근데 그거 CP하는데 올해 시간 다 가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매출 성장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25년도는 엄청난 그로스, 시그니피컨트 그로스 해가 내년은 될 거라라는 얘기인데 시장은 그 내년까지 스트레치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죠. 네네. 그러니까 TSMC나 ASML은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좀 길더라도. 그렇죠. 근데 인텔하고 AMD는 CPU하고 GPU 뭐 이런 회사인데 이거는 우리한테 이게 나쁘게 대한민국 주식에 영향을 미쳤죠. 실적은 좋았어, 4분기. 네네네. 인텔하고 AMD가.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PC 많이 팔리고 네네. CPU, GPU 들어가는 거에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그렇죠. 세트로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뭐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낌새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뭐 AI고 뭐고 해가지고 좀 주가가 우리도 위기간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삼성 하이닉스가 작년 연말에. 그런데 인텔하고 AMD 실적 발표되는 데 보니까 가이던스가 1분기 비수기니까 원래는 4분기보다 내려가는 게 맞아요. 내려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15% 내려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럼 고객, 인텔 AMD 고객은 PC 만들고 서버 만들고 뭐 네. 만드는 회사잖아요. 거기서 고객 재고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비수기가 겹치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텔 AMD 실적 발표되고 나서는 걔네 주가도 빠지고 그게 임팩트가 한국에 관련되는 주식도 나쁘게 영향을 준 거죠. 거기다가 애플까지도요. 그렇죠.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로 그 성장세를 보여주기가 이제는 조금 이제 몸집이 너무 커져서 맞습니다. 그런지 좀 둔화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에서 기스가 안 나고 서비스가 제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 아이폰 15인데 중국에서 판매가 많이 줄었어요. 14%. 줄었다. 예. 그거 알고 있었죠. 화웨이가 막 치고 나가니까. 그렇죠. 화이 너무 잘.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줄었다. 그리고 뭐 요즘은 비전 프로가 오늘 나와서 팔린다 하는데 그렇죠. 10만 대 20만 대 팔린다 하는데 그게 사실 임팩트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약간 설레발쳐서 올랐는데 관련되는 서플라이 채널의 주식들은 들썩나서 사실 모르지만 애플의 주가 영향을 미치는 이게 아이패드처럼 의미가 하려면은 한 100만 대 200만 대를 팔려야 되거든요. 규모의 경제 나와야죠. 그러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애플은 그럼 뭐지? 그러면 아이폰 16이 올해 가을에 나오고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AI 별 얘기가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 하면 얘네들이 뭐 매년 무슨 디벨로퍼 컨퍼런스 한다는데 그럼 6월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개발자 회의.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 보고 보자. 무조건 급하지 않다. 하다 보니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하는 업체 중에서 뒤처지는 뒤에 3명 중에 하나가 됐죠. 테슬라, 애플, 구글. 구글도. 구글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광고에 AI를 적용해서 나오는 그런 임팩트가 메타하고 달리 다 안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글은 좀 억울하게 좀 주가가 못 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애플, 구글을 빼고 나머지 4명 살린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네. 메타, 아마존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새로운 용어로 F4라고 합니다. F4. 예, Fabulous 4라고 하죠. 멋있습니까? 이제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 네네, 그렇죠. 가이던스 그 전망이 좋은 애들. 또 정확히 아니면 하면 AI의 응용이 눈에 가시로 보이는 회사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메타 같은 경우에도 네. 자기네가 또 생성형 AI 그렇죠.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C로에 같이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크네요. 또 특히 그게 이제 실적이라는 실체를 네. 같이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AI 쪽에서도 그렇고 메타는 사실 이제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죽다 살아나는 게 주가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아,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드라마틱하죠. 사실 한 1년 반 좀 네. 됐나요? 2년 좀 안 됐나? 네. 그때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 주가 한다고. 엄청 떨어져서 예, 맞습니다. 그때 막 눈물을 흘렸다고 막 아, 세계 그렇습니까? 부자 순위에서 뚝뚝뚝 떨어지고 예, 근데 그 즈음부터 구조조정을 했던 거고 맞습니다. 리빌딩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사상 최고가 왔잖아요. 메타. 진짜.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굉장한 결단인데 어쨌든 AI, 그러니까 메타버스 자체를 하는 리얼리티 랩스라는 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이제 액션을 하시는 바람에 줄이 여기 한 그렇습니까? 바퀴를 어이구. 화서 올라네. 야.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메타버스를 하다가 예. 그 투자를 한다고 네. 내부적으로 리얼리티 랩이라는 걸 따로 분사가 아니고 따로 디비전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적자 나고 있어요. 여실히 다 보여주면서 매를 맞은 거죠. 돈 먹는 하마라고 욕 엄청 먹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AI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분은 AI의 광고 사업의 연계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고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오픈소스가 강점이다. 얘네의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이제 시너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나 얘네들이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 했거든요. 얘네 그 숏 비디오 있잖아요. 네네. 릴스라고 릴스, 하는데 네. 뭐 이제 틱톡 비슷한 거. 네. 그거도 트래픽이 뭐 늘고 있고 라지 랭귀지 모델 그거 연산도 계속 늘고 있어갖고 GPU 구매를 좀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캐펙스 늘리겠다. 뭐 규모가 엄청나게 30% 늘린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감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메타버스가 처음으로 배당금도 물론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아주 적어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상징적인 상징적.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이제 주주 환원이 한번 또 시작이 예, 되면 그게 예. 트렌드로 쭉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처럼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그러면 안 불확실성이 되죠. 아니라 예, 맞아요. 그래서 지속성이죠. 메타는 이제 그걸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월달 다 맞죠. 호실적, 주주 환원, 그 다음에 옛날에 비전. 단점이라 본 거가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되고 또 미리 또 내다봐야 되는데 항상 이제 어려울 때는 주가도 바닥이고 다들 공포에 이제 네, 겁을 맞습니다. 집어먹게 되고 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좋았습니다. 아까 그 F4 그렇죠. 중에 하나고요. 제가 AI를 얘기할 때 AI의 아주 그냥 기반이 되는 거는 네.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AI 챗GPT 포함해서. 예. 챗GPT는 오픈 AI는 상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기반이 되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걔가 없으면 나머지가 흔들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한민국의 축구의 손흥민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혼자 거죠. 치고 나간다. 기반을 잡혀주는 거예요. 얘가 잘 돼야지 옆에 동생들 다 데려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나서 막 질주하는 거, 그거가 이루어지 기반이 될 수 있게끔 그 주춧돌 역할을 하면서 이 힘을 받쳐주는 거는 엔비디아예요. 그 어떤 기반이 되는 인프라 기술. 그렇죠. 그거는 네네네. 짚어쳐야 엔비디아 그래서 간 거죠. 엔비디아는 이강인하고 비슷한 거죠. 아, 이거 지금 축구에 네, 대해서 일부러 해설하는 예, 겁니다. 아시안컵.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강인과 엔비디아만 이강인하고 손흥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여기저기 뭐 적토마처럼 뛰는 애도 있고 네네네. 뭐 엄청난 패스도 하고 잘하는 애가 있다 이거죠. 골도 가끔 넣고 네네. 숨어 있던 것 같지만 그것이 뭔가 메타하고 아마존 같은 거예요. 아. 황희찬 예를 들어서 아. 조규성은 아기가 있으니까 살짝.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것도 합해서 F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 정도니까 한 5% 올랐는데 얘네는 무슨 주주 환원적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만 얘네들도 마진이 작거든요. 배송 사업이에요. 아마존이요? 아마존 배송 아, 사업. 네네네. 아마존 웹 서비스랑 클라우드 네네, 비즈니스는 마진이 좋지만 예. 그 매출이 비중이 한 10몇 프로 되니까 어쨌든 기존에 하는 배송 사업 풀필먼트라고 하는 네.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옛날부터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아. 근데 그게 효율이 잘 안 잡혀갖고 8개 미국 전 세계 구역을 잘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그 효과가 나와서 마진이 올라갔어요. 풀필먼트가. 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이게 정체가 크잖아요. 넘버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성장성이 지난 분기에도 한 12% 성장했고 이번 분기 13% 성장해서 꾸준하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좋네. 효율화 잘 갖췄네. AI에 하나 탑승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M7이 아니라 F4다. F4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제 테슬라는 네. 뭐 물론 테슬라도 AI라든지 네네. 빅데이터들도 있고 또 있죠. 뭐 로봇, 그럼 휴머노이드도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있고 한데 역시 이제 본체, 본 사업, 전기차 사업이 좀 주춤하면 여기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렇죠. 어저께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에 네. 오늘이 2월 6일. 2월 6일. 2월 5일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더 빠졌죠.
네, 더 3점 몇 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많이 낮췄어요. 아, 해외에서. 예, 사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목표 주가 올리고 하는데 많이 낮췄어요. 295불에서 225불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보다 더 낮은 거 아니에요? 180 아니요, 180 많이 봤어. 우린 지금 180입니다. 295에서 225면은 굉장히 많이 낮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70불이니까 30몇 프로 낮춘 거예요. 목표 주가를. 물론 이제 거기 애널리스트들 약간 좀 후행적일 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리즌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 테슬라가 저번에 실적 발표될 때 안 좋았던 이유는 네. 올해 출하 인도량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그다 한 10% 후반, 20% 정도 작년보다는 출하가 늘지 않겠냐. 그래서 한 20만 대 정도. 작년에 180만 대니까 네네. 그 정도로 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음, 얼마 전 실적 발표내고. 네네. 근데 이 친구는 딱 한 것이 7% 성장. 190몇만 대. 7% 성장이에요. 단자리. 이제 그게 테슬라한테 한 자릿수 성장이라는 거 이제 시장에는 좀 충격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유도 몇 가지 있었는데 다른 이유는 뭐 독일의 셉이라는 그 SAP 걔네가 걔네가 안 쓴다. 예. 뭐 테슬라 제품이 그 차량이 자꾸 바뀌고 리비전이 바뀌고 따라갈 수도 없다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됐다는데 그건 핑계고 이 290에서 207% 성장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배타가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 저희랑 같이 또 공부하셨습니다만은 성장주는 네. 성장률, 성장세가 좀 둔화되면은 그렇죠. 또 주가가 쓴맛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녹화하는 이 시점에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는 것도 예. 또 충격적으로 빠지는 것도 그 영향이 큰 거예요. 7% 성장, 15% 20%가 아니고요. 성장률이 넘버 원이 15, 20%가 7% 성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는 거는 모르거나 너 장이 이러니까 또 빠지겠냐는데 그게 아니고요. 290에서 225를 확 낮추는데 그 증권에서 이름 까먹었는데 이상한 회사 아닙니다. 듣도 못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7%인데 그럼 GM 이건 난 다른 업체가 그럼 혼자서 40% 50% 성장하겠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굳이 이제 테슬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지금 사람들이 네. 전기차를 얼마나 또 구매하느냐. 네,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를 또 보면 대표님 되죠. 대표님 차가 언제 거예요?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좀 근데 전기차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하이브리드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못 사죠. 웬만해서 못 사요. 갑자기 소득이 많이 늘어나거나 꽁돈이 생기거나 10년 타기 해야죠. 아니면 딸내미가 갑자기 나갔는데 돈 달라고 해서 어디서 뺏기거나 이런 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사실은 이게 뭐냐면 처음에 얼리 어답터까지는 얼리 어답터가 10몇 프로는 어떠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못못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이 좀 비싸도 비싸도 산 게 얼리 어답터들. 근데 이제는 얼리 어답터들은 다 샀다. 그러니까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지나간 지역도 있고 아직 좀 못 미치지만 얼추 온 데도 있고 못못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게 눈에 보여야지 그 낮아지는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겠죠. 그걸 또 봐야 하는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좀 촉매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반전의 촉매. 지금 7% 내는 거를 한 5%까지 내려간다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금리 빨리 안 내린다면서요. 그럼 못 사는 거죠.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엮여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우리 시간 2월 6일 기준으로 181달러, 181달러. 시가총액이 765조 정도. 이게요. 765조. 브로드컴인가 어느 다른 그 밑에 있는 거하고 시가총액이 뒤바뀔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총 한 10위까지 뭐 계속 밀렸다고. 네네. 그러니까 F7에 들어가기, 매그님 7에 들어가기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는 되게 좋은 기업이고 네, 좋은 물론 기술을 그렇죠. 갖고 있고 저변도 넓혀가는 훌륭한 회사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주식 투자자들은 또 여기 또 정신 아쉬운 게 바짝 큰 차려야 거죠. 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주들 실적 관련해서도 유념해서 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졌을 때 과연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이냐 기간적으로. 아니냐를 또 기간적으로. 그렇죠. 봐야 하는 거고요. 네네. 앞에서 인텔하고 AMD 이야기 네. 해주실 때 네네. 살짝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많이 올랐죠. 뭐 40% 90% 반영을 좀 했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한두 달 쉰다고 해서 뭐 누가 네. 뭐 저기 할 건 아닌데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하죠. 자, 계속 올랐으니까 됐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또 속성이기도 네. 하고. 근데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빌미를 줬고요. 네. 하이닉스 조금 억울하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근데 둘 다 피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1분기 비수기. 1분기가 비수기다. 아, 네. 그러니까 HBM 쪽은 안 비수기인데 네. 다른 쪽이 비수기니까 HBM만 갖고 가려는 그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1분기가요. 네네네. 원래 생각했던 4분기 대비했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안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 리얼리티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가 2조 8천원 영업이익이 크게 실망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메모리가 안 좋아서 2조 8천원밖에 못 나왔는데 비수기 효과가 있어서 1분기에도 지금 애널리스트 예측이요 2조 8천원이었는데 3조도 있고요. 네. 3조 3천도 있고요. 4조도 있고요. 5조도 있어요. 지금 실적 나온 지 2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왜 어려웠을까요? 디램만 있던 시대가 아니고 비메모리가 변수예요. 비메모리가 한 6천억, 7천억, 누구는 1조 적자 났다 하거든요. 지난 분기가. 네. 사실은 지난 분기 실적도 정확히 비메모리가 얼마 적자 났는지 아무도 정확히 컨펌 못 해줘요. 많이 보면 1조 적자 났다. 적게 보는 사람은 아니야 5천억밖에 적자 안 났어. 만약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5천억 1조 하면은 전체는 흑자 규모가 나오니까 다른 데서 실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예측 자체, 지나간 실적에 대한 것도 베리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비메모리가 엄청난 적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맞거든요. 근데 회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회복이 빨리 안 될 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올라가는 속도가 이거를 버리려면은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좋은 정도는 아니고 메모리, 디램, 낸드 이런 쪽에서의 감산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 공이 1분기 때 가격이 한 15% 정도 오른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that's not enough.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거 갖고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것만 갖고 또 하려면은 뭐 S24 팔려는데 S24가 의미 있게 팔려서 되는 건 2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역할이 있으니까 주가가 요 안에서 8만 원처럼 다시 가게 힘이 벅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는 HBM이 있으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만 네네, 조금 더 맞습니다. 짚어보면은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갸우뚱 그리고 전망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고 비메모리 역할. 비메모리 그러니까 어떤 이제 레거시 메모리 시장은 언제쯤 다시 회복이 될지는 조금 불투명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HBM에서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맞습니다. S24 갤럭시 S24가 실적을 보여주려면 요거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고 네네, 그거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이익이 아까 1분기가 3조, 4조, 5조 왔다 갔다 하면은 2분기가 확 튀어서 돼야지 올해 전체적으로 30조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측도 20조부터 35조까지 있어요. 이게 보면 ROE가 6에서 8%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ROE 6에서 8%면 내년도 확 땡기지 않으면 얼마의 PBR을 줄 것 같으세요? 이 회사를 1.5배 이상 주기는 어렵죠. 1.5배 주면은 그게 8만 원 거잖아요. 1.5배 안 주면은 지금 1.4배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딱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이게- 거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묘한 게 네.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주가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고 네. 메모리 반도체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반등하는 건 이미 주가에 녹아 있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가격이 한 15% 올라. 전분기 대비로 4분기 전분기 대비로. 그 정도 반영돼 있는 거죠. 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걔네도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절대 주가가 팍팍 오르지는 못하는 거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HBM이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특출난 이제 무기가 있는 건데 일단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이닉스는 해보시죠? 지난 분기에 흑자됐죠. 예. 디램이 마진이 한 20% 초반 정도 나서 낸드가 엄청 적자에도 불구하고 2천 몇 배가 흑자 났는데 네. 그 디램 분야에서의 영업이익 규모는 삼성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디램에서 개수가 많이 팔린 거는 삼성전자지만 네네네. 39% 하이닉스는 30% 초반. 네. 근데 영업이익 규모로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이긴 거잖아요. 네. 그럼 1등은 하이닉스죠. 아니 돈을 번서 약간 질적으로 봤을 때. 돈 번 거잖아요. 나는 1,500 벌었는데 쟤는 1,000원 벌었다고. 마진이 아니고 영업이익 규모. 이익 규모로, 예, 이익 예. 규모로. 근데 1분기도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죠. 물론 이게 약간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확실히 뚫으면은 그건 올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많이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조금 계속 기사들도 나오고 루머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HBM이 네네. 아직까지 수율이 품질이 못 올라오고 그쵸,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맞습니다. 삼성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뭔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거 써주는 거 보여줘야 되고 확실히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조금은 그 확실하면은 뭐 주가 10% 갈 수도 있죠. 한 여기에서 예,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HBM3E라든지 네네. HBM4에서 좀 따라잡는 것 이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고 오래 걸리죠. 예. 그러면 레거시 D램이라도 회복이 돼야 하는데 근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장담 못 하는 거고요. 인텔하고 AMD도 얘기했고 중국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나 흐름도 매달 체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아직 조짐이 확실치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끔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나쁘게 가면 U장이라 그러고 아니야 그 반영돼 있으니까 올라는 가.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 처음에 속도가 이렇게만 보시는 사람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올해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그래도 한 35조 정도 되지 않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35조, 40조 있었다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리고 비메모리에 대한 가이던스가 낮아졌잖아요. 그 35조, 45조, 55조가 있었던 것이 위에가 없어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40조가 채 안 되고 35, 6조가 높은 거고 20조 초중반이 또 생겼어요. 그 정도면 ROE가 7, 8% 넘지 않는다는 거죠. ROE 7, 8% 넘지 않으면 1.5배 쳐주는 게 지금 주기에는 무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가이던스. 이후에 눈높이가 낮아졌다. 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은 저희 그 노다지 IR 노다지. IR 노트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노다지 캐스입니다. 네, 요거 저희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오, 노다지. 예. 그 기업들 컨퍼런스 콜 내용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러세요? 공유를 하는 그 플랫폼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이제 공격적으로 지난해 감산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감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치는 데까지는 반영이 된 거일 충분히 된 테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감산을 슬슬 이제 끝내느냐 마느냐 네. 얘기 나오는데 이거 조금 그러면 네. 성급한 건가요, 이거는? 우리 대표님 만약 그런 입장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계속 수요가, 감산하죠. 수요가 좋은데 근데 수요가 감산을 빨리 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수요가 확실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네네. 좀 더 감산을 해서 네네. 애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철저하게 시장에서 갑일 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예전에는 업체가 많아갖고 그런 직거래를 할 수가 없었죠. 아. 업체들이 많으니까 네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무리 1등해도 나머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마켓시어가 네네. 삼성전자가 70% 마켓시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업체가 세 군데잖아요. 네. 삼성 40%, 하이닉스 30%, 나머지 요거 20%하면 마이크론. 90%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뭐 담합 아닌 담합 비슷하게 통하면은 감사는 계속 유지하자.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욕심이 생기나 봐요. 욕심이요? 예. 왜? 흑자를 지금 뭐 삼성전자 처음으로 이제 그 프라핏 쉐어링도 못 해주고 보너스도 못 주고 막 그런다는데. 보너스. 예. 보너스 못 주는 게 중요한 게 월급 안 깎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딴소리 하는데. 아니 물론 이제 그게 그 기업들이 막 사상 최대 이익 낼 땐 또 그만큼 많이 주죠. 쉐어하는 거고 네네. 나눠주는 거고 어려울 땐 그렇잖아. 또 못 네. 주는 거고. 예. 근데 그거 갖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급하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 하이닉스한테 뒤진 것도 있고 파운드리하고는 너무 격차가 그러니까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빨리 종료해서 갈수록 마진을 뭐 영업이익을 좀 단기적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노이즈가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네네. 몇 년 하셨고 20년? 하여튼 이 업체에서 대충 한 20몇 년 하죠. 대충 20년. 그래서 예, 반도체 이제 스타 애널리스트 출신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게요. 메모리 반도체 쪽도 좋아져야 사실 우리나라 수출도 그럼요. 개선이 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수출 데이터 같은 걸로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조금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는 수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가 또 이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느냐를 네. 또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지금 시가 배당률이 한 2% 남짓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좀 주주환원하잖아요. 분지 배당도 하고. 조금 하죠. 예. 그리고 삼성물산도 자사주 네, 소각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고 예. 지금 이제 시장의 최대 화두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네네.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금융위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뭐 PBR 100 이하 뭐 소명하라는 걸 뭐 시작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좀 준비를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좋은 겁니다. 지금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다 됐죠. 이 지난주에 많이 반영됐고 이번 주에 와서는 뭐 또 차이 실현 나오고 또 옥석 가리기까지는 조금 모아두면 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보면 자동차 주식이죠. 자동차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가장 많이 올라갔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이틀 동안 아마 1조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돈을 여기 수억 8천억인가 샀고 그 다음에 산 것들이 KB 하나은행 같은 금융주 샀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그리고 경우에 나머지 지주 조금 샀고. 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 PBR, 저 네, PER 주식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저 회사들은 분명 주주 환원할 돈이 있어. 네.
주주 환원할 거야라고 그렇죠. 보는 예. 걸까요? 거기다 믿음이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번에 기아는 자사주 소각도 네, 발표를 했죠. 근데 원래 한다는 계획을 한 건데 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올해 그 비즈니스 플랜이 이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넘버는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되면은 네. 중간에 어느 시도 그 아하.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50%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겠다. 자사주 매입한 거 다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자사주 지금 매입 원래 소각을 50% 하기라는 거를 산 거의 절반만 소각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자기네도 다 초과 실적이 나오면 그렇죠. 전량 소각하겠다. 그게 컸어요. 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오늘은 지금 녹화하는 순간에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왜 목표 주가에 갔거든요.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12만 원이었는데 12만 원 근처 가니까 바로 맞아놓은 거예요. 아. 예, 물론 목표 주가는 또 기아 올라갈 수 기준으로요? 있어요. 기아 기준으로. 근데 현대차는 아주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 기아가 하루 1일 천하였습니다만 현대차 시총을 넘어섰었잖아요. 맞습니다. 1일천하였죠.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의미는. 먼저 했기 때문에 자사주나 이런 걸 먼저 나갔기 때문에 네. 먼저 치고 나간 거죠. 현대는 그게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기아가 했으면 현대도 할 거다. 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있었고 어저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오늘은 약간 반작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현대가 인도 공장 법인을 네. 또 상장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시장에서 지난주에 나왔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알았을 것 어디에다 같고 상장을 해요? 인도 센석스 시장. 거기. 예. 그거가 이제 어저께 기사가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IB 관련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너네들 밸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구체안을 가지고 현대 그 경영진을 만나서 했다는 게 지난주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어제 나왔죠. 오. 현대차도 인도를 되게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물론 기아도 생산 있습니다. 시설도, 기아도 예, 공장은 있는데 규모는 작죠. 현대보다는 작죠. 또 거기서 현지에서도 확대를 네. 해야 하는데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면 또 인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제 와 닿는 거죠. 피부에. 예. 직접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인도 그 사람들이. 규모가 밸류에이션이 숫자는 정확히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PR이 30몇 배를 준대요. 인도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5배 정도. 그러니까 그게 규모로 하여튼 그게 시가총액이 뭐 30몇 조? 30조. 한 20몇 조, 최소한 20몇 조 이상의 가치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IB 측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어제 기사 나왔어요. 물론 IB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모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네. 하는 게 그렇죠, 또 수수료 그렇죠, 많이 그렇죠. 받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220억 불에서 280억 불인가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잠깐만요. 네. 현대차 제가 지금 시가총액 49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50조 반, 정도라고 반. 보는데 반이 자회사로 나올 수 있다. 본체가 50조인데 네. 저기서 인도 20, 법인만 20, 상장을 했을 때 20 20몇 조 받을 조. 수 네, 있다. 물론 그거를 주식을 구주 매각을 할 거라 하더라고요. 아. 구주 매각을 하면은 3조 5조가 들어온대요. 한 한 10몇 프로, 20%를 구주 매각을 그돈 해서 갖다 뭐 투자해야 되니까. 그돈 갖고 투자하든지 또 자사주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쿵짝쿵짝이 맞은 거죠. 제대로 되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기아도 할 수도 있어요. 기아도 인도 공장이 있거든요. 아 이게 투자 아이디어네요. 투자 아이디어죠. 기아가 한 건 현대도 할 거다. 현대가 한 건 기아도 맞습니다. 할 거다. 아. 기아는 현대보다는 좀 규모는 작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서 어저께 힘껏 올린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용두 3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석될 수 있는 여지는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환율 효과도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환율이 1330, 40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1280 되면은 갑자기 2분기부터 또 피크아웃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지금 감싸 안기 전에는 좀은 더 1300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고 엔화가 강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상당히 좋고 이래저래 해서 현대차가 기아보다는 조금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있어서 좀 버티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모멘텀은 인도 법인 뭐 이런 거 얘기가 새롭게 나온 게 어제 있었고 환율은 변수이긴 하지만 당장에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원래 자사주 계획에는 이런 게 있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성 측면에서 외국인이 먼저 좋아할 만했죠. 그래서 움직인 거다 보시면 됩니다. 아, 원체 지금은 저평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환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맞습니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만 테슬라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이렇게 오른다라는 게 사실 별로 없었던 현상이긴 없었죠.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할 때는 테슬라는 전기차가 시장을 다 도배할 것 같은데 우리는 준비 안 돼 있고 미국 공장은 아직 늦어지고 그게 작년 스토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 성장률이 좀 내려가면서 얘네들은 주가가 많이 거품이 좀 빠졌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전기차가 별로 없더라도 그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0.5배, 4배, 0.5배 이렇게 됐고 PER도 4배밖에 안 됐으니까 쫓아가자, 도요다, 쫓아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앞에서도 테슬라 지금 뭐 주가 떨어지는 이유도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실망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시장 그 전방 시장의 상황이 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금리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지갑을 못 열고 있는 국면이고 그러면 자동차 시장의 전방 시장에 막
펑펑 성장하는 건 또 당연히 그건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러면 약간 현대기아차 투자 아이디어도 한계는 상방이 뻥 뚫려 있다는 건 아니. 근데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가 그 이익 대비했을 때 걔네가 PER이 한 10배 정도, PBR이 1점 몇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평가만 받아도 그거보다 좀 낮게 받아도 PBR이 한 0.8, 9배만 받아도 목표 주가가 30몇만 원이 나오고 PER로 6배만 돼도 28만 원. 현대차 기준으로 네. PER 6배만 되더라도 2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하고 아직 괴리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일본이나 그 정도 자동차 디스카운트 메이커의 밸류만 받아도 한 30%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똑같으면 50% 이상이고요.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30% 정도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 이번에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에 따라서 고무된 애널리스트들의 엊그저께 나온 리포트입니다. 근데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그렇죠.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뭐야? 현대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장비주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우리 문제가 유동성 장사는 아니다 보니까 이걸 살려면은 저걸 팔아야 돼. 그게 문제예요. 돈의 총량이 또 제한적이라. 네, 그게 아쉬운 거죠. 그게 아주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저 PBR주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저 PBR주가 0.3배에서 0.4배 올라오는 건 좋은데 네네. 왜 코스닥을 저 작사를 내면서 이걸 사야 그거 살 하냐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 다 그냥 그렇죠. 곡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거 설 오늘같이 2차 영절 전지 앞두고. 쪽은 근데 제일 만만한 게 제일 애매하네? 그럼 던지는 거예요. 투매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과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돈이 많으면은 이것저것 다 사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그 입장에 놓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기업 밸류업 쪽으로 최근에 네네. 주목받는 게 이것도 은행주. 네네. 은행 지주사. 네네. 오랜만에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의 한 1년 전쯤에 이것도 역시 이렇게 주주하는 막 요구가 높아졌을 있었죠. 때 좀 올랐죠.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맞아요. 다시 정부가 그러지 마라. 정부가 서민 좀 위해라. 서민금융하라고 막 하니까 두드려 패니까 이제 후루룩 내려왔다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정책의 일관성 할 정도로 국간에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은행 지주사나 은행들을 놓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하는 말 보면은 한쪽에서는 밸류업 해라. 네. 환원해라.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서민금융도 하고 상생을 해라. 네네. 근데 또 대손 충당도 많이 쌓아놔라. 네.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게 주말에 나왔죠. 어떤 그 PF, PF 익스포저 있는데 그것도 좀 처리해야 돼. 토지 가격을 낮춰갖고 팔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기사가 나왔고 또 동시에 이복현 금융위원장님께서 어떤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ELS 네네네. 홍콩발 그것도 엄청 장사 많이 해서 돈 받아먹고 니들 이러면 안 된다. 책임지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주문했다는 제가 방송 못 봤습니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어저께 은행에 많이 대한 빠진 회초리는 계속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또 퀘스천이 어저께 든 거죠. 의지라면은 주주 환원. 예, 은행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 정부가 자꾸 이러는데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근데 일단 KB도 그렇고 하나금융도 그렇고 하나은행은 했죠. 네. 소각시켰죠. 그리고 그래서 따라한 우리금융도 거죠. 이제 뭐 소각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 그 조회공시 참 들어갔던데 조회공시 어디 들어왔나요?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네. 그런 이야기들이 네. 공이 네. 은행 지주사를 통해서 다 나오고는 있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네. 은행들이 저도 예전에 은행도 오래 출입을 해봤습니다. 예. 한쪽에서 하면 또 이쪽에 다 따라합니다. 그래요? 서로 이제 신경 쓰거든요. 눈치 보고 막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믿으면은 지금 최근 지난주에 좀 오른 것이 한 10몇 % 올랐거든요. 은행주의 전반적으로. 은행이 10몇 %면 굉장한 거죠. 어우, 단 며칠 사이에. 어제 좀 빠졌더라도. 그러면 다시 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컨시스턴트하다면, 지속적이라면. 지속해야 된다. 네. 물론 이제 은행도 앞에서 말씀드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전방 시장 확 열려 있고 엄청난 성장 그건 시장은 아니다 보니. 근데 올라가도 지금 0.4배가 안 돼요. 그렇죠. PBR이. 워낙 싸니까. ROE가 한 8% 나온다는. 0.4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항상 ROE 대비로 PBR도 봐야 되는 거죠. 8%에서 0.4면 좀 낮죠. 한 0.6까지는 가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주말에 올렸어요. 근데 올리면서 리포트를 보시면 누구랑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항상 뒤통수 치는 경우.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뒤통수 치기보다 여건이 뒤통수 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지속적일지 불확실성을 느끼면서 목표 주가 너무 높였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편한 거죠. 긍정적으로 막 봤는데 주주 환원도 하고 서민한테 환원도 하란 말이야 또 이러고 막 이러고.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가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주가를 보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뭐 자동차도 올랐다 하지만 PBR이 0.6배 아직 안 되거든요. 그것도 싸다. 0.55인가? 0.57인가 그러니까 아직은 싸죠. ROE는 그때 현대차 같은 건 12% 나오는데 0.6이 안 되면 싸잖아요.
그러니까 ROE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네. 대비 네. 순자산 그러니까 가치 대비 주가를 현대차가 얼마나 줘야 되는지 한 12% ROE를 보고 있는데 네. 올해 네. PBR이 오늘 어떻게 되면 0.6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행은 ROE가 한 8%예요. 네. 좀 작죠? 0.4 정도 좀 안 돼요. 어느 거 사겠어요? 까리까리하죠? 네, 그런 겁니다. 까리까리합니다. 네. 근데 뭐에 믿음이 더 가느냐? 거기에 따라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렇죠? 의지를 표명했고, 다른 잡음이 없을 주식이 먼저 가겠죠. 그리고 아까 그 조금 포트폴리오 전략 네네네. 그것도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좀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지금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시점이 좀 밀리면서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네네.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포트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게 이게 좋을까요? 제가 웬만해서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네. 굉장히 시장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따방 썼으니까 또 보시고 또 다른 방 썼는데 똑같은 말 계속 하네. 저 이러는데 YC 구독자분들은 어려운 말 좋아합니다. 아 그래? 네,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요. 자웅난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괜히 물어봤네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웅난변. 난변. 그러니까 변별이 안 된다는 거고요. 어렵다. 네. 자웅. 암놈인지 순놈인지. 까마귀인가 까치인가 하여튼. 예. 그거의 암놈, 순놈을 가리기 어렵다. 이런 한자가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시경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정약용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세상이 뭐가 진짜이고 뭐가 제대로 된 놈인지 알기가 어려운 세상, 혼탁한 세상, 이런 세상을 얘기할 때 그런 거를 일갈할 때 이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을 보면서 뭐야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느 놈이 진짜야? 좀 헷갈리기도 하고 네. 얘가 진짜 같은데 한국 시장 말고 미국만 사면 되는 거야? 중국은 바텀아웃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 이 모든 항상 것들이 좀 헷갈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그 대통령이 집행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의지는 좋고 의도는 좋은데 그게 혹시라도 너무 급하거나 그러면은 약간 그 준비가 덜 된 상태면 혹시 부메랑 효과가 있나? 이런 느낌도 들면서 의심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헷갈리고 대한민국도 헷갈리고 자웅난해. 무슨 말하냐면 이제 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밸런스하게 믹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에 몰빵했다가는 하루 이틀 가다가 또 다른 거 맞고 골고루 갖고 믹스했다가 튈 때 변할 때 빨리 움직이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치우칠 게 아니라 제가 작년 연말에 반도체 막 무척 좋아서 좋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막 다 때려 박아요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반도체가 좋아도 혼자 갈 수는 없다. 장이 한 대가 있으니까 뭐 30%? 40%도 너무 많다. 네. 어느 특정 섹터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밸류압이 있고 그게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실적 퀄리티 주식도 있고 2차 전지 빼놓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골고루. 네. 근데 자기 엣지가 있는 걸 조금 더 5% 10% 더 할 수 있어도 확 없애고 화장품 확 없애고 반도체 엊그저께 기업 밸류 간다고 기업 밸류 100% 하고 이것도 리스크거든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난세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믹스가 밸런스 있게 가져가야 된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는 항상 일본 일제시대 살아갖고 바란스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바란스라고 해서 바란스 이 식으로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가끔 부모님한테는 가끔 밸런스 비슷한 지금 이제 밸런스 믹스가 필요하다. 근데 밸런스 믹스 딱 해놓고 안 변하냐? 그게 아니에요. 수시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곤두 세우고 신경 레이더를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 믹스 자체는 밸런스 있게. 그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이게 2,600이라는 숫자가요. 2,500이라는 숫자가 2,577이죠. 아이러니하고도 작년 1월 달에 제가 모 방송에 처음 나왔을 때 올해 작년 전망할 때 2,570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작년 1월 달에 연초에 지금 주가 그 주가야. 날 됐는데 근데 얼마나 변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죠. 작년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서 돈 못 번 게 정상이다. 근데 대부분 돈 잃었지. 왜? 한쪽으로 쏠렸으니까. 돈 번 사람 있죠. 소수죠. 많이 벌었죠. 베팅을 할 정도의 지금 장이냐? 애매하다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갈 텐데 내려가더라도 한국장이 먼저 캐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많이 내려갔던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아삼육이 되면은 중국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작년 연말에 제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 무슨 얘기 듣는지 아세요? ABC라고 했어요. ABC요? Anywhere but China. 중국 빼놓고 다 투자자.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제 눈에 들은 게 12월 됐는데 그게 나와서 산 것이 일본어 인도.
한국은 애매하니까 싸니까 파트당 샀는데 연초에 뭐 중국 한다고 해서 했다가 중국 못 믿고 이게 굉장히 민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좌우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믹스를 골고루 해서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현금 30% 빼고요. 나머지 70% 가지고 이거 100을 가지고요. 미국에 30% 하고요. 인도 베트남에 20% 하고 한국도 20% 이렇게 하겠습니다. 30, 50, 20. 그럼 70이잖아요. 그 현금 30. 다시 30, 20 한국 가지고 지배주죠. 한 30% 하고요. 반도체 한 20% 하고요. 나머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요. 그러는데, 그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투자면은 뭐 누구나 다 부자 되게. 옛날 중국이 2007년, 2008년, 2006년, 7년 때 대한민국을 하드 캐리할 때 그런 심플하게 건설하고 철강저 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비저빌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 AI라 하더라도 AI의 낙수보다는 AI의 종주국인 아까 뭐 손흥민이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더 가고 따라가는 밑에 있는 낙수 효과라는 거는 생각보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되게 이제 그런 느낌 근본적인 핵심을 꼭 찍어주셨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숫자 안 합니다. 아까 자웅난변입니까? 그래서 자웅난변. 난변. 변별할 때 변자, 어려운 난자. 네네네. 자웅. 밸런스를 잊지 말아라. 하지만 또 그것도 항상 바꿀 수 있다. 유연하게. 또 그 중에서 유연하게 또 한쪽으로 확 쏠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진짜 투자의 고수들 되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막 다 따라가고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지금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이 장에서 많이 물렸더라고요. 조금 들어갈 수 있어도 갑자기 이거 다 팔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리스키해요. 뭐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